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화요일의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의 증시를 보게 되면 사실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고가권에서 거의 상반기 내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종목들의 급락이 연이어서 좀 작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출발했던 거는 고가권에서 소비재 종목들,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종목들이 한번 급락을 했었고, 최근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악재 아닌 악재가 좀 붙었던 원전 종목들이 또 급락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조선방산 기업들도 좀 같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증시에 한 번에 리밸런싱이 같이 좀 발생하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이 지점은 제가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장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봐야 되는 건 일단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되겠죠. 오늘 하루를 기점으로 봤을 때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락 종목수 보면요. 아니, 먼저 상승 종목수 보면 700개가 좀 안 됩니다. 하락 종목수 보면은 1,800개가 지키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압도적으로 지금 하락 종목수가 많아요.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죠. 지난주 연휴 전에도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소수의 특별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증시. 이런 측면들이 결국 이상한 측면은 또 아닌 것이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도요 그렇고 미국 특히나 이제 글로벌 형태에서도 지켜봐야 되는 큰 노이즈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을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오늘도 우리 시장은 좀 힘없이 빠졌다라고 또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게 좀 억울한 측면도 있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전일 미증시가 어땠는지 글로벌 분위기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지수를 보겠습니다. 일단 러셀 2000 같은 경우 강보합, 그러니까 플러스 0.3 정도권에서 끝났고요. 중소형주들. S&P 500 보합권이죠. 나스닥 보합권, 다우 보합권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입장에서는 다 제자리였어요. 장중에 큰 움직임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변동성은 있었지만. 자, 그럼 미국장도 왜 이렇게 쉬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 모멘텀이 좀 세게 불러일으켜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던 바이오도 쉬었고요. 또 지금 목표가 상향이 줄이어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커버가 올라오고 있는 엔비디아도 쉬었습니다. 그 안에서 반도체도 갈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비슷하죠, 우리랑. 그러니까 소수의 종목들을 상승한 애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힘없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씩 뜯어봐야 되는데 이번 주가 중요한 한 주고 중요한 재료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도 있습니다. 거래 자체가 많이 없죠. 하나씩 좀 살펴보자라면 21일부터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잭슨홀 미팅이 시작됩니다. 사실 원래 잭슨홀 미팅이 2022년 전만 해도 이렇게 큰 파급력을 지니지 않았는데 지금 잭슨홀 미팅은 거의 증시에 엄청 중요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일정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에 맞춰서 뭐가 등장하냐? 연준 위원들의 회의록이 등장할 겁니다. 우리 회의록 보고 어떤 스탠스로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알 수 있죠? 중요한 일정이 되는 거고 또 덧붙여서 보면요. 다른 지표들도 있습니다만 22일 금요일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중요하죠. 특히나 지금처럼 제가 오늘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이제 페드워치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지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84%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이제 PPI 데이터가 소폭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강하게 점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지표죠. 이게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증시가 좀 눈치 볼만 하죠. 네. 22년 이후로 잭슨홀 미팅이 이만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랑 같이 지켜봐야 되는 일정들도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 일단 의사록 공개 우리 이야기했었고요.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먼저 선발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어요.
방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영향이 덜하더라도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상법 개정안 2차안이라든지 같이 어느 정도의 결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상정이니까요. 자, 이게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증시, 우리나라 증시에 좀 국한되어져 있긴 합니다만 주요 노이즈로 작동하고 있고 또 여기 일정상으로는 지금 노출되고 있지 않지만 지켜봐야 되는 것 중에 자, 지금 세제 개편안 있죠. 지금 보면은 오늘 장중에 사실 장 출팔 하자마자 쭉 빠졌어요. 양지수가. 그리고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이렇게 쭉 빠졌었는데 이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기재부에서 보고를 하죠. 기재부 보고 자료에 지금 세제 개편안 중에서 대주주 양도세 강화안이 빠져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안이라는 거는 지금 50억 기준 돼 있는 걸 10억으로 강화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고에 안 올라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부가 스탠스를 좀 바꾸고 있다는 유추가 등장하게 되면서 증시 반등세가 잠깐 있었지만 결국에 지금 정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게 되면서 증시는 다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게 좀 억울한 측면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음 일정은 한일 정상회담도 이번 주에 예정되어져 있죠. 특히나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에 펼쳐지는 한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산업단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같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재료들도 있겠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반도체 중에서 소재 라인이라든지 장비 라인은 아직도 일본 제품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까지 불거질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료만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하나씩 해석해 드릴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달에 있죠.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8월 27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몇 연속인지도 모르겠어요. 분기 실적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하게 보셔야 되는 게 주가는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올라갔던 때가 있는 반면에 빠지는 구간도 존재했습니다. 자, 이미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값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반증하는 건데 제가 이거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빅테크 실적 발표 시즌에도 눈여겨봐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께 캐펙스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나 지금 블랙엘 같은 경우는 올해 물량은 이미 완판이 됐죠. 네.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칩에 대해서도 방향성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하이닉스와 우리가 삼성전자가 둘 다 노이즈에 껴있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HBM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다른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 지금 콜테스트 통과 얘기가 나오지만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캐파로 들어갈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통과 안 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언급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가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이번 달에 남은 일정 중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렇다 보니까 좀 쉴만하죠, 증시가. 조금 눈치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련된 일정들은 하나씩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 장을 보면서도 얘기 드릴 것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자, 제가 오프닝 때 이야기 드렸지만 자, 대표적인 종목들. 자, 두산에너빌리티, HD 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시장의 조방원 대장주들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 대부분 유사합니다. 그죠? 다 빠졌어요.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조방원 종목들을 많이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드리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띄우는 거지, 이제 안에 있는 스몰캡 종목들이라든지 하는 애들은 더 빠졌죠. 근데 이쪽이 이제 끝난다 안 끝난다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나왔던 뉴스가 있었죠. 특히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거를 내어줬다라는 형태인데 사실 제가 원전에 대해 코멘트 드릴 때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에 대해서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얘기 드렸었어요. 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게 아니면 협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좀 정치적으로 좀 해석이 되는 측면들도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이 원전주들 내려오잖아요. 또 기회 줄 겁니다. 네, 안 끝날 거예요. 제 원전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수주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 앞으로 수주가 나올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이랑 같이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너무 떼주지 말고 우리끼리 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판단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미국과 같이 하는 것이 결코 불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좀 띄워주더라도요. 네. 하여튼 그 정도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조방원 대표 종목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은 살 때 아니죠. 딱 봐도 여기서 이제 추세가 한번 깨져줘야 됩니다. 너무 비쌌으니까요. 그리고 내려오는 구조 속에서 찬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대표 종목만 띄워놓은 거는 다른 종목들 유사한 흐름이 나올 게 거의 뻔하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나 같은 그룹 내에 있는 종목들,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이 정도 보고 가고 할 수도 있겠고요. 오늘 장에서 특별했던 지점. 자, 그리고 재료들이 이렇게 오늘 일정들이 있는데 와중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 오늘 특징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섹터가 하나 있어요. 콘텐츠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TV 방송의 할당량,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할당량 완화. 왜 이런 게 있냐면 미국은 당이 개입합니다. 아니, 중국은 당이 개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범주를 얼만큼 쓸지 판단을 당과 지방정부가 하기 때문에 할당량 완화라는 거는 해외 드라마 더 많이 쓸 거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해외 드라마라고 할 때 아무래도 국내 드라마라든지 국내 컨텐츠들이 더 많이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죠. 실제로 가능성도 그렇고요. 과거에 그래왔으니까. 그리고 이 얘기가 이제 같이 나오게 되면서 컨텐츠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있었던 종목입니다.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중국향으로 봤을 때는 컨텐츠에서 가장 수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과거에 한알령 이전의 값을 보게 되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제 IP들이 중국에 가장 많이 공급됐습니다. 국내 기준으로요. 그렇다면 다시 시장을 완화해 준다라면 수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곳에서 꼭대기에서 잡을 필요는 전혀 없겠지만 조정폭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리고 CJ ENM입니다. 반응도 괜찮죠. 이쪽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 나오는 중국 재료들 말고 10월에 이제 에이펙을 기준으로 해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붙어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콘텐츠, 엔터, 그러니까 문화 쪽 산업이 먼저 진입된다라고 했죠. 규제 완화는 이쪽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뷰는 별로 바뀌지 않아요. 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영역이고 이런 쪽이 움직이니까 이제 관련된 스몰캡 종목들, 콘텐츠 제작 기업들 물론 실적은 바탕되지 않습니다만 같이 테마가 형성되면서 올라가는 구조 띄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사실 이 두 종목 정도입니다. 콘텐츠 중에서. 네. 그래서 조정폭에서는 잡아볼 만한 영역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10월 타겟의 재료가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특히 소비재들 중에서. 엔터, 문화 콘텐츠 포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인 걸 토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전부터 있었던 재료들이 같이 노출이 됐다라고 평가하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한 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 얘기 잠깐 드릴 건데 먼저 최근 한 달 동안의 아시아 증시 움직임 그리고 글로벌과의 비교 봅니다. 자, 베트남 정말 좋았어요. 그죠? 일본 니케이 계속 신고가 뚫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좋아요. 상해도 신고가 영역. 52주 신고가 영역이죠.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꼴등이 누구냐? 한국 증시예요. 자, 이거 상당히 의아하죠. 왜요? 5월에서 6월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나라가 1등이었습니다. 글로벌 1등이었어요. 아시아도 아니고. 2등이 멕시코였는데 1등을 달리던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 꼴등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노이즈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업종 차트를 놓고 보자고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 5월, 6월 이 두 가지 구간 동안에 증시는 정말 강하게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7월 탁 시작하자마자 이제 박스가 시작이 돼요. 그죠? 이게 왜 그랬냐? 올라가는 이유랑 눕는 이유를 같이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올라가는 이유. 이때 제일 중요했던 건 다른 것보다도 거버넌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었어요.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서 증시를 부양하겠다.
사실 국내에는 지금까지 증안펀드 정도 제외하고는 증시부양책이 없었죠. 예,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증안펀드도 쓰여지진 않았지만,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나라에서 자산시장 중에 증시가 좀 소외받던 지점들을 이번 정부는 다르게 판단하겠다라는 강한 어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약부터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오케이. 뭐 상법 개정부터 해서 잘 추진했으니까요. 근데 왜 이때부터 눕기 시작하나요? 정부의 스탠스가 조금 바뀌어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기존에 50억 하는 거 10억으로 낮춘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주주가 이제 돼버릴 수 있겠죠. 대주주의 요건이 쉬워졌으니 그 말은 참고로 이 대주주 양도세는요. 지금 정부의 스탠스랑 완전 반대입니다. 그죠?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법 개정의 큰 골자는 뭘까요? 대주주와 소액주주와 평등하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마음대로 자꾸 분할하고, 그죠? 소액주주는 열심히 손해를 보고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걸 동일선상에 놓겠다. 그러니까 이사가 주주 충실 의무를 지키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상법 개정의 골자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왠지 아세요? 자, 이거 설명 잠깐만 드릴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단 대주주 양도세가 50억에서 10억으로 간다라는 거는 대주주가 많아지게 됩니다. 세금을 내야 돼요. 대주주가 되면. 그죠? 그럼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 대주주가 안 되고 싶어 합니다. 대주주가 그럼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주식을 매도하면 돼요. 연말에 이제 명부가 확정되기 전에, 주주 명부 확정일 전에 전량 매도하면 됩니다. 그럼 대주주가 안 되죠. 근데 이때 매도를 하면 뭐가 생기냐면 의결권도 없어집니다. 명부에 같이 의결권도 들어가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어진다라는 말은 뭘까요? 지금까지 정부가 열심히 이야기했던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대주주 하기 싫으면 의결권도 포기해가 되는 거거든요. 주식을 팔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유리한 건 누군가요? 당연히 대주주가 유리해지겠죠. 본인의 의결권만으로도 앞으로의 기업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니까 소액주주의 의견들보다. 그럼 이 스탠스를 띄게 만드는 정책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골자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정부 스스로가 반대로 가는 역행하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7월부터 이 노이즈가 열심히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상법 개정을 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 자,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지금 현행법상 지금 아직 분리과세가 되지 않는 현행 기준으로는 대주주 같은 경우는 60% 내죠. 할증 포함해서. 근데 지금은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은 바뀝니다. 네, 지방세 포함, 지방세 포함하면 38.5%가 됩니다. 많이 주는 거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OECD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배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대주주가 고민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의논해야 되는 게 자사주에 대한 소각 내용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 후속 법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은 뺐습니다만 상속세법 개정도 해야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상속세법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과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속세법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주가를 안 올리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대주주 양도세부터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상승을 주도했던 거버넌스가 지금은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1차적인 결론 언제 날까요? 네, 9월 본회의입니다. 이제 8월은 중순 지나갔어요. 곧 있으면 8월이 끝납니다. 그리고 9월 초부터 본회의가 시작될 겁니다. 이때까지 어느 정도의 정부의 스탠스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라고 알바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이 정부의 스탠스가 초심처럼 증시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결국 거버넌스로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누워있는 우리나라 증시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가 살만한 건지 안 살만한 건지 거버넌스는 지켜보면서 확인하겠지만 증시 전체 레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ADR이에요. 자, ADR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100을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는 거죠. 네. 120으로 가면 뭘까요? 과매수, 과열권입니다. 많이 뜨겁기 때문에 다음은 어떻게 된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80이 되면요. 과매도권에 들어갑니다. 너무 차가워요. 그럼 이제부터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돼 있냐? 수치로도 나와 있지만 코스닥 74, 코스피 73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증시 레벨로 보자라면 지금은 초과매도권에 진입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ADR은 항상 이럴 때마다 가져와요. 어떨 때? 증시가 냉각화될 때. 코스피 냉각되니까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냉각되니까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코스닥 너무 차가워요. 그만 팔아요. 올라갑니다. 너무 차가워요. 올라갑니다. 반복이 되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ADR은 뭐 무조건 맞는다는 아니지만 증시는 언제나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도 그렇고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구조 속에서도 반등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 구간이냐? 냉각 구간에 꽤나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게 과매수권 120 돌파하고 140까지 이전처럼 가느냐는 거버넌스의 향방에 따라 좀 갈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저는 주식을 팔 때보다는 좋은 애들이 있으면 담아야 되는 데다. 지수 레벨상은 그렇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아마 제일 힘드신 분들은 그런 분들일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꼭대기에서 잡지 마라. 제가 좋은 애들은 명인들의 복귀 통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 드립니다. 섹터도 많이 얘기 드리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애들도 꼭대기에서 잡는 버릇이 들리면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그렇죠? 오히려 맨날 물려가죠. 저는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냐? 지금은요. 좋은 애들도 많이 내려와 있어요.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회의 영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애들, 앞으로 하반기 제일 중요한 애들, 앵무새 같긴 하지만 오늘도 바이오 얘기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주요 키워드들은 제가 바이오는 많이 정해드렸으니까 종목들을 좀 오늘 가져왔는데 다 올해 하반기 재료들이에요. 이 화면은 잘 체크해 두세요. 주요 기업들입니다. 보게 되면은 비만 치료, 메쉬. 비만 치료제 하는 애들이 메쉬도 보통 같이 하죠. 네. 계열이 좀 같다 보니까 그런 건데 관련 재료들이 하반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거 말 안 해도 이제 말 계속하면 입 아픈 영역이죠. 자, 두 번째 바이오텍 기업들 하반기 일정입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중요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중에는 신고가 영역에 있는 애들도 있고 안 간 애들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추려진 자료들 안에서는 괜찮은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지금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향후 글로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데이터들은 대부분이 금리 관련된 데이터들이에요. 그죠? 그 말은 금리 연관성이 가장 깊고 또 주가가 퍼포먼스가 한 번 나올 때 제일 세게 올라가는 업종. 두 말 안 해도 되죠. 바이오입니다. 저는 계속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7월 중순부터 해서 8월장까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기업들은 나름 괜찮죠. 퍼포먼스가. 이쪽에서도 저는 많이 저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은 저는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비교표로도 보여드렸지만 결국 글로벌과 연동성이 가장 깊고 금리와 연동성도 깊고 글로벌 바이오텍들이 바닥에서 탈출을 했고 올라가는 구조 속에 있고 관심을 안 들 이유가 별로 없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비중 관리도 해야 되고 어디 가격대에서 사야 되는지 이런 측면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니까요. 저는 이제 내일장에 대한 공략보다 이번 하반기 제일 중요해 보이는 게 이쪽 바이오 섹터인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의견 드리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가 시장 중심 섹터 얘기들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오늘도 그런 지점 좀 기대하셨을 건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시장에 대한 관점 그리고 섹터에 대한 관점이 좀 더 우선시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근우였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